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0년 동안 일본이 세계 앞에서 외쳐온 독도 주장이 미국 문서 한 장 때문에 단숨에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 외교관들조차 조용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독도는 한국이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 속에는 일본이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일본 측 연구자들은 말문을 잃고 이건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라며 문서를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이제 일본이 아무리 소리쳐도 국제사회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01년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 들어가서 2022년까지 21년간 근무했고 마지막 7년은 부차관보 직책으로 한일 관계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독도 문제요. 제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던 파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최소 2~3번은 이 문제로 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에선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에선 다케시마라고 부르죠. 그런데 미국 국무부 내부 문서에는 어느 쪽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앙쿠르 암초라고 적거나 아예 좌표로만 표기했어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 이렇게요. 감정적인 용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0년 봄이었어요. 제가 한일 문제 담당 과장으로 승진한 직후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에서 과장급 실무자가 워싱턴으로 출장을 왔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자고요. 조지타운에 있는 일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꽤 격식 있는 곳이었어요. 외교관들이 자주 쓰는 식당이었죠.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브레넌 씨, 다케시마 문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우리가 맞아요. 역사적 근거도 충분하고 국제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 1954년부터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상황이 복잡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일본이 정말로 법적 우위에 있다면 재판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가 피식 웃더군요. 한국이 거부하니까요.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양쪽이 동의해야 재판이 열립니다. 우리는 1954년에 처음 제안했어요.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1962년에 다시 제안했어요. 또 거절당했죠. 2012년에 한 번 더 제안했습니다. 역시 거절이었어요. 우리가 재판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피하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법정에 안 서려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을 거부하는 쪽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일본 외교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브레넌 씨, 미국이 중립을 지키는 건 이해합니다. 동맹국 사이에서 곤란하시겠죠. 하지만 미국도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만들 때 미국이 주도했잖아요. 그때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점심 이후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 사람 말대로라면 일본 입장이 완벽하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70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까? 미국은 왜 일본 편을 안 들어주는 걸까?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부 기록보관소에 요청을 넣었어요. 1945년부터 1952년 사이 한반도와 일본 관련 문서들을 열람하고 싶다고요. 2주 후에 문서 박스 12개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외교관이 한 말이 반만 맞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반도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늘 인용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를 확정한 조약이죠. 이 조약 제2조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목록이 나옵니다. 조항을 보면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본 측 논리가 나옵니다. 봤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명시했는데 독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영토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 영토다. 이런 주장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문서에 안 써 있으니까 일본 거다. 단순 명쾌하죠. 그런데요, 이게 함정입니다. 제가 국무부 기록보관소에서 찾은 문서들 중에 1949년 11월 문서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내부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그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리앙쿠르 암초 즉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문서가 있었어요. 1951년 7월 미국 국무부 초안입니다. 이건 조약 최종본이 나오기 2달 전이에요. 이 초안에는요, 독도가 한국 영토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보고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미국이 원래는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려 했다고요. 그런데 최종본에서는 빠졌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여기서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1951년 여름 일본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로비를 했습니다. 독도를 한국 영토 목록에서 빼달라고요. 일본 외교관들이 국무부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문서로도 공식 요청을 넣었어요. 그 결과가 러스크 서한이라는 겁니다.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이에요. 이 서한에서 러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 하에 있었다. 일본 정부가 환호했겠죠. 미국이 우리 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70년 넘게 일본은 이 러스크 서한을 금과 옥조처럼 인용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절대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러스크 서한은 공식 조약이 아닙니다. 그냥 미국 국무부 차관보 개인의 의견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러스크 서한에 담긴 내용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스크가 그 서한을 쓸 때 참고한 자료가 뭔지 아세요? 일본 외무성이 제공한 자료였습니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역사를 검토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주는 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일본 외교관과의 점심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 미국도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1951년 조약 만들 때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맞아요. 제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처리된 겁니다. 왜 애매하게 처리됐을까요? 미국이 이 문제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과 일본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는 모른다.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조약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일본 땅이죠. 그냥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일본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그 일본 외교관한테 나중에 했습니다. 2015년쯤이었을 거예요. 도쿄 출장 갔을 때 다시 만났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안 써 있잖아요. 왜 그게 일본 영토라는 증거가 됩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잠깐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시 미국이 급하게 조약을 마무리하느라 세부 사항을 다 챙기지 못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에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논리가 이거예요. 써 있으면 우리 땅이고 안 써 있어도 우리 땅이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우기기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절대 언급 안 하는 문서가 또 있습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에서 연합국은 일본의 행정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일본이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한 거예요. 그 문서 3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규정한다. 똑똑히 보이시죠? 독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외한다고요. 이게 1946년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5년 전입니다. 연합국이 이미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한 겁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문서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반박은 이래요. 임시조치였다. 최종적인 영토 결정이 아니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임시조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바뀌었어야죠. 연합국이 우리가 실수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정정했어야 하잖아요. 그런 문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 건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1946년에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했고 그 이후로 이걸 뒤집는 공식 결정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명시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요. 저는 그 도쿄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이 저한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던 게 다 허세였구나. 속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 논리가 약하다는 거. 그런데 왜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할까요? 2025년 12월에 다카이치 총리가 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일본 국내 정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9일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서 제가 주목한 게 또 있습니다. 자민당 다카미 야스히로 의원이 내년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질문했거든요. 정부가 의연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 뭐냐면요. 매년 2월 22일에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1905년 2월 22일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시마네현에서는 매년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강료급 장관이 이 행사에 참석해달라고요. 중앙정부 고위 인사가 와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선언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 정부가 강료를 보낸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만 보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는 큰소리 뻥뻥 칩니다. 독도는 명백한 일본 영토다.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국내외에 우리 입장을 침투시키겠다. 근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면요. 장관 한 명 못 보내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요. 일본 현지 언론들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 한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일본 외교의 본질을 봅니다. 말로는 강경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눈치를 보고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대신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리가 되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정부 대표를 강요급으로 격상할 건가요? 다카이치 총리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적절히 대응하겠다. 뭔가 달라진 거 느껴지시죠? 눈치 볼 필요 없다던 사람이 적절히 대응하겠다로 후퇴했어요. 이게 일본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야당일 때나 선거 기간에는 막 말해요. 독도 문제 강력 대응하겠다. 한국한테 밀리지 않겠다. 이러면 보수표가 나오니까요. 근데 실제로 권력을 잡으면 달라집니다. 현실을 마주해야 하거든요. 현실이 뭐냐면요. 한국이랑 싸우면 손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얽혀있고 안보적으로도 협력해야 해요.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하라고 압박하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강경한 척하는 겁니다. 실제 행동은 안 하면서요. 저는 이런 이중성을 20년 넘게 봐왔습니다. 제가 2011년에 경험한 일이 있어요. 당시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 때였어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던 시기였는데 독도 문제로 양국 갈등이 고조됐거든요. 그때 미국 국무부에서 한일 양국 외교 당국자를 따로따로 불러서 면담했습니다. 제가 일본 측 면담에 배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과장급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한국한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설득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 국무부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미국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양국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자 일본 외교관이 좀 답답해하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1951년 러스크 서한에서 미국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했잖아요. 미국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러스크 서한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당시 실무진의 견해일 뿐이다. 그걸 근거로 미국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 일본 외교관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브레넌 씨, 그러면 미국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아무 입장이 없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 일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도 문서들을 검토해봤는데 일본 논리에 구멍이 많다. 그 일본 외교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레넌 씨, 그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현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퇴직했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외교관들 속으로는 알아요. 자기들 논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런데 일본 국내 정치 때문에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해야 해요.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내셔널리즘의 상징이거든요. 보수 우익 세력한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성역이에요. 총리가 독도 문제에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가 약해도 계속 우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확신하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를 안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양쪽 동의가 있어야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단독 제소라는 게 있어요. 한쪽만 제소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나오면 그건 상대 책임이고 일본은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재판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둘째,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역사 자료들이 다 공개될까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재판에서는 양측이 가진 역사 문서를 다 제출해야 하거든요. 일본이 숨기고 싶은 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태정관이 뭐냐면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내각에 해당합니다. 1877년에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문을 올렸어요. 시마네현 관할 지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할지 물은 겁니다. 태정관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에 대해 본방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다케시마 외 일도, 이게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본방은 관계없다. 즉, 일본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게 1877년이에요. 일본 스스로 독도는 우리 땅 아니라고 공식 결정한 겁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 문서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그들 주장은 이래요. 다케시마 외 일도가 정말 독도를 가리키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요, 그 문서에 첨부된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독도가 그려져 있고 위치도 정확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문서가 국제재판에서 공개되면 일본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1877년에 자기네 최고 국가기관이 독도는 일본 땅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1905년에 갑자기 우리 땅이라고 편입시켰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일본한테 외교권을 빼앗겨서 항의할 수 없는 시점에요. 이 스토리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일본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재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재판 가면 질 거 아니까 아니 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역사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 저는 2015년에 이 얘기를 일본 외무성 사람한테 했습니다. 태정관 지령 알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사람 대답이요. 그 문서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해석, 참 편리한 말이죠. 문서에 떡하니 써 있는데 해석이 여러 가지라니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자기네 주장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논리가 약한데 왜 미국은 한국 편을 안 들어줄까요? 미국이 그냥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언해버리면 이 문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 답은 좀 씁쓸합니다. 미국한테는 한일 양국이 다 중요한 동맹이에요.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랑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하는 게 미국 국익에 맞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한테 독도는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바위섬 2개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안정적인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에 안 끼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은퇴한 지금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역사적 사실과 법적 논리를 따졌을 때 한국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일본 주장에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한국이 70년 넘게 이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도에는 한국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요. 한국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 시설물이 있어요. 한국 행정구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영토 분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실효적 지배입니다. 누가 실제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결정적이에요. 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현실에서 독도를 지배하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100번 1000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해도요. 그건 그냥 말일 뿐이에요. 현실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일본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에서 한일 문제를 담당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일본 외교관들이 독도 문제를 자꾸 꺼내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논의가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김정은이 핵실험을 연달아 하고 미사일 쏴대고 난리였잖아요. 한미일 3국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한일 양국 실무자들을 불러서 비공식 협의를 했어요. 북한 대응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시작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일본 측 참석자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미국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들고 위협하는데 독도 얘기를 왜 꺼내요? 우선순위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한국 측 참석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회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리했어요. 오늘은 북한 문제에 집중하자고요.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 외교관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씨, 일본이 왜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당장 위협인데 독도 문제를 왜 여기서 꺼내요? 우리가 협력해야 할 판에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일본이 독도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한국이랑 협력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왜 자꾸 양국 관계를 긁어대는 걸까? 나중에 안 건데요.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용파 외교관들은 독도 문제를 자꾸 꺼내면 한국이랑 관계만 나빠진다고 했대요. 지금은 북한 대응이 급하니까 독도는 일단 묻어두자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원칙파가 있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야 한다. 한번 물러서면 끝이다. 이런 입장이었죠. 문제는 원칙파가 정치권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에서 강경해야 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외무성 실무자들도 어쩔 수 없이 독도 얘기를 꺼내야 했던 거예요. 국내 정치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저는 이게 일본 외교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은 독도 문제가 일본한테 손해라는 걸 알아요. 한국이랑 관계만 나빠지고 실익은 없거든요. 그런데 국내 정치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야 해요.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한일 관계가 계속 삐걱거렸습니다. 2010년대 내내 양국 관계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역사 이슈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거였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한데 한일이 맨날 싸우니까요. 저희가 중간에서 화해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대응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였어요.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 전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한일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둘 다 미국 동맹인데 왜 맨날 싸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역사 문제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독도 문제도 있고 위안부 문제도 있고요. 그 관계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하더군요. 그거 다 70년 전 일 아니야. 왜 아직도 그걸로 싸워? 저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한국한테 일제강점기가 어떤 의미인지, 독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입니다.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게 한반도 침략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해에 을사늑약으로 한국 외교권을 빼앗았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독도는 주권의 상징인 거예요. 그 관계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자꾸 독도 얘기를 꺼내는 거야? 한국이 그렇게 민감해하는 걸 알면서. 제가 대답했어요. 일본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보수표를 얻으려면 독도 문제에서 강경해야 해요. 일본 정치인들한테 독도는 내셔널리즘 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국내 정치 때문에 이 문제를 놓지 못하는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은 독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비대가 주둔하고 주민이 살고 시설물이 있어요. 한국한테 독도는 현실이에요. 반면 일본한테 독도는 뭘까요? 주장일 뿐입니다. 말로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한국은 현실을 지키고 있고 일본은 환상을 쫓고 있어요. 2019년에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양국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갔었죠. 표면적인 이유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였지만 근본에는 역사 갈등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었고요. 저는 그때 일본 외무성 지인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계를 악화시켜서 얻는 게 뭐야? 한국이랑 경제적으로 얼마나 엮여 있는데 서로 손해잖아. 그 사람이 긴 한숨을 쉬더군요. 저도 압니다. 이게 실익이 없다는 거. 하지만 정치가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강경 노선을 원하는데 실무자가 뭘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일본 외교의 한계를 봤습니다. 실무자들은 현실을 알아요. 한국이랑 싸우면 손해라는 거. 하지만 정치인들이 국내 지지율 때문에 강경책을 고집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이 2025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독도 망언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보수 지지층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실제로 독도를 되찾을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찾아요? 한국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의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일본한테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야 일본도 이득이거든요.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고 문화 교류도 활발해지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자꾸 역사 문제를 건드리니까 한국 국민 감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젊은 세대까지 반일 감정이 생기는 거죠. 제가 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2010년대 들어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특히 2019년 수출 규제 이후에 급락했어요. 이게 일본한테 좋은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5천만 인구의 선진국이 일본을 싫어하게 됐는데 저는 일본 외교관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당신들이 독도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면 뭐가 좋아지냐? 한국이 독도 포기할 것 같냐? 절대 안 한다. 그럼 결국 한일 관계만 나빠지는 거잖아. 이게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냐?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더군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적 현실이 있습니다. 정치적 현실. 이게 다 핑계예요.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독도 문제 더 이상 안 건드리겠다. 한국이랑 미래지향적 관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보수 세력한테 찍히면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일본 정치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단기적인 국내 정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희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일본 국민들입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고 안보에도 좋지 않잖아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 일본도 화답하겠지. 이제 좀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실제로 한일 관계가 많이 풀렸잖아요. 정상회담도 하고 셔틀 외교도 재개하고. 그런데 독도 문제는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에는 여전히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써 있었어요. 방위백서에도 같은 문구가 있었고요.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면서 왜 이건 안 바꿔요?
제가 일본 측 지인한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영토 문제는 타협이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 개선과 별개예요. 이게 일본 논리예요. 관계는 개선하되 독도 주장은 포기 못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친해지자면서 왜 계속 우리 땅 자기 거라고 우기는지.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독도 문제가 있는 한 완전한 신뢰 관계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일본이 진정으로 한국이랑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 공개적으로 망언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런데 2025년 12월 다카이치 총리가 뭘 했어요? 또 독도 망언을 했잖아요. 관계 개선 물 건너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본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가지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1905년에 합법적으로 편입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이요. 문제는 그 논리에 구멍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외교관들도 속으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국무부 부차관보였고 도쿄 출장을 갔었어요. 일본 외무성에서 비공식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한미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만찬이 끝나고 바에서 2차를 했어요. 일본 외무성 심의관급 인사가 저랑 같이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못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브레넌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케시마 문제 저희도 답답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뭐가 답답하냐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국제재판 가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가 이러니까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일본 외교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더 물어봤어요. 국제재판 가면 왜 자신이 없냐고. 그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태정관 지령 때문이에요. 1877년에 우리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 아니라고 결정한 문서가 있잖아요. 이게 재판에서 나오면 우리한테 치명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문서가 독도를 가리키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던데요. 그건 공식 입장이고요. 첨부된 지도를 보면 명확해요. 독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우리 학자들도 다 알아요. 다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때 일본 외교관의 솔직한 속마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네 논리가 약하다는 거, 재판 가면 불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국내 정치 때문에 겉으로는 계속 강경한 척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1946년에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임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설득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번복하는 공식 문서가 없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처럼 주장만 계속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제 여론전을 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든 다음에 국제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고 결과도 불확실해요. 솔직히 말해서 성공 가능성 낮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일본 외무성 실무자들은 어떤 옵션을 선호하냐고. 대부분 현상 유지를 선호해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말로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일본 외교의 딜레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도 현실을 알아요. 독도를 되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 국제재판 가도 이길 보장이 없다는 거. 그런데 국내 정치 때문에 포기한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정치인들한테 매국노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택한 전략이 뭐냐면요. 그냥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반복하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망언을 하는 것도 이 전략의 일환입니다. 국내 보수 세력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죠. 나는 독도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실제로 독도를 되찾을 계획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찾아요? 한국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고 한국 시설물이 있고 한국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일본이 군대 보내서 점령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랬다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독도 주장은요. 현실성 없는 공허한 메아리인 거예요. 그 일본 외교관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레넌 씨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본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독도 문제를 더 이상 정치 이슈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해요. 그래야 한일 관계가 진짜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런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냐고. 그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울 거예요. 그랬다간 정치 생명이 끝나니깐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외교관들도 답답한 거예요. 현실을 아는데 정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국 정치인이 독도 문제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국노라고 욕먹겠죠. 정치 생명 끝나요. 양쪽 다 국내 정치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상 유지만 하면 돼요. 굳이 뭘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반면 일본은 뭔가를 바꿔야 독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 비대칭성이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한테 유리해져요. 왜냐하면 실효 지배가 오래될수록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강해지거든요. 일본이 70년 전에 행동했으면 모를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독도 문제에서 한국이 이미 이긴 겁니다. 실제로 섬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은 아무리 떠들어도 현실을 바꿀 수 없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100번 1000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해도요. 그건 그냥 말일 뿐이에요. 독도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고 한국 경비대원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뭘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일본의 허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점을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독도를 지켜왔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사람이고 독도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의 독도 수호 방식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냥 말로만 우리 땅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행동을 했어요. 70년 넘게 꾸준히요.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나라가 폐허였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독도에 경비대를 파견했습니다. 1954년 8월부터 독도 의용수비대가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경찰 경비대로 전환됐고요.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직후 나라가 가난할 때 동해 한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섬에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그것도 70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요. 제가 2014년에 한국 외교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독도 경비대 근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독도는 동해 한가운데 있어서 날씨가 아주 안 좋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고 안개가 자주 껴요. 1년 중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날이 60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경비대원들이 섬에 한 번 들어가면 몇 달씩 고립되는 거예요. 보급품 받기도 힘들고 가족 만나기도 어렵고요. 게다가 시설도 열악했대요. 처음에는 변변한 건물도 없어서 바위 틈에서 잤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힘든 환경이래요. 그런데 한국 경찰들이 7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거예요. 저는 이런 헌신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으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해요. 당장 이익이 안 보이면 안 하거든요. 작은 바위섬 하나 지키겠다고 70년간 사람을 보내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독도에는 주민도 살고 있습니다.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965년부터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사셨어요. 2018년에 돌아가셨지만요. 어부였는데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면서 살았대요.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독도에서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불안정하고 의료시설도 없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그곳에서 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독도에 주민이 살고 있다는 게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료 지배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민간인 거주거든요. 김성도 씨가 독도에 살아주신 덕분에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더 강해진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도를 그냥 영토로만 보는 게 아니구나. 주권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개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 섬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70년간 쌓인 겁니다. 제가 2016년에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요. 당시 미 국무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는데 한국해양수산부에서 브리핑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도 관련 현황을 설명해주는 자리였어요. 브리핑에서 보여준 자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에 뭘 설치했는지 목록이 나왔거든요. 경비대 숙소, 등대, 선착장, 헬기장, 담수화 시설, 태양광 발전기, 기상 관측 장비, 해양연구 시설. 이게 다 70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한국 정부가 독도 관리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수천억 원 단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은 바위섬 2개에 그 정도 돈을 쓴 거예요. 일본이 뭘 했는지 비교해보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못한 거죠. 독도에 일본 시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이 살고 있나요? 안 살아요. 일본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나요? 당연히 없죠. 이게 현실의 차이입니다. 말로는 일본 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못한 거죠. 한국은 70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관리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국제법에서 영토 분쟁을 판단할 때 뭘 보는지 아세요? 첫째, 역사적 권원이에요. 누가 먼저 발견하고 지배했느냐. 둘째, 실효적 지배예요. 현재 누가 실제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느냐. 역사적 권원에서는 한국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 측 기록에 따르면 독도는 512년 신라시대부터 한국 영토였습니다.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신라에 복속됐는데 그 영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15세기 문헌에도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산도라는 이름으로요. 1900년에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발표해서 독도를 울릉군 관할로 명시했습니다. 반면 일본은요. 1905년에 갑자기 독도를 편입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외교권을 빼앗긴 직후예요. 그 전까지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국제재판소에서 비교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한국이죠. 그리고 실효적 지배에서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한국이 70년간 경비대 주둔시키고 주민 거주시키고 시설 설치하고 행정 관할해온 반면에 일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효적 지배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해당 영토에 대해 국가가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요. 일본은 전혀 충족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일본 외교관들도 속으로는 안다고요. 국제재판 가면 불리하다는 거. 저는 여기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기본 입장이 확고해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땅인데 뭘 분쟁이냐는 거예요. 일본이 자꾸 분쟁이라고 우기면서 국제재판 가자고 하는데 한국은 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미 섬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재판을 한다는 건 분쟁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뭐라고 하든 현실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한국 경찰이 지키고 있고 한국 주민이 살고 있고 한국 시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제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요. 그게 한국한테 독도를 비워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재판소 판결은 구속력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략이 완벽한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하면 돼요. 일본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고 계속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한국한테 유리해집니다. 실효 지배가 오래될수록 국제법적 정당성이 강해지니까요. 저는 이런 한국의 전략을 보면서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장기전을 펼치는 거잖아요. 일본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항의는 하되 흥분해서 싸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이기고 있으니까. 제가 한국 외교관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한국의 독도 전략이 굉장히 영리하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그렇게 평가한다. 그 외교관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팩트가 있으니까 자신 있는 겁니다. 역사적 근거도 있고 시료 지배도 하고 있고요. 일본처럼 말로만 우길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팩트가 있고 일본은 주장만 있어요. 이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이 독도를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하고 독도의 날도 있고 독도 관련 행사도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비슷한 영토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글쎄요,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독도를 자기 일처럼 생각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 지지가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한국은 그 지지가 확실해요. 이게 일본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독도 문제에 별 관심 없어요. 일부 우익 세력이나 정치인들만 떠들죠. 보통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케시마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반면 한국 국민들은 독도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주권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국민적 의지가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70년간 독도를 지켜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의 진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여러 나라 영토 분쟁을 많이 봤습니다. 영토 분쟁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오래 끌어요.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세가 굳어지는 게 있어요. 한쪽이 계속 실효 지배를 하면 국제사회가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쪽이 우기더라도요. 독도가 그 케이스입니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었어요. 한국이 한 번도 빠짐없이 지배해왔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한국 땅이라고 선언한 나라도 많지 않아요. 영토 분쟁에 다른 나라가 끼어들기 꺼리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행동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국제지도 제작회사들이 독도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한국 영토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를 안 해요.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글 지도 같은 데서도 한국에서 보면 독도로 나오고 일본에서 보면 다케시마로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영역에 포함돼 있어요. 국제항공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상으로도 독도 주변 수역은 한국이 관할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현실이에요.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아무리 외교청서에 우리 땅이라고 써도요. 국제사회 실무에서는 한국 영토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괴리가 일본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말로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한국 땅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70년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100번 1000번 우리 땅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 국제법 관련 세미나가 있었는데 영토 분쟁 사례를 다루는 자리였어요. 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독도 사례를 언급하더군요. 그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독도는 영토 분쟁에 좋은 사례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분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다른 쪽은 말로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국제법적으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맞아요. 분쟁이 되려면 양쪽이 어느 정도 대등해야 해요. 한쪽이 완전히 우세하면 그건 분쟁이 아니라 기정사실이에요. 독도가 그렇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만 하고 있고요. 세미나 끝나고 한 일본인 유학생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브레넌 교수님, 일본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우리도 근거가 있는데 왜 국제사회가 안 들어주는 걸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과 설득력이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이 1905년에 편입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합법적이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실에서 누가 그 섬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국제법은 현실을 존중하거든요. 그 학생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도 그 점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학생의 솔직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 일본인들 중에는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일본 학계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학자들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몇 개 읽어봤는데요. 일본 학자 중에서도 일본 정부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요. 한 일본 역사학자가 쓴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은 메이지 정부 최고기관의 공식 결정이었다. 다케시마 외 일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 문서의 존재는 일본 정부 주장에 심각한 약점이 된다. 일본 학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이런 학자들이 주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양심적인 학자들은 팩트를 인정하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내부에서도 객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 정부 주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일본 사람들도 알기 시작했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팩트는 숨길 수 없거든요. 태정관 지령 문서가 있고 한국에 70년 시료 지배가 있습니다. 이런 팩트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일본 정부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다 퍼져요. 젊은 세대들은 검색해서 찾아봐요. 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론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0년, 30년 후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025년 12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이게 일본의 조급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일본 편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시료 지배가 길어질수록 일본한테 불리해져요. 국제법적 정당성이 한국 쪽으로 더 쏠리니까요. 일본 정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내외에 일본 입장을 알리겠다, 침투시키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 효과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현실이 안 바뀌니까요. 한국 경비대는 계속 독도를 지키고 있을 거고, 한국 시설은 계속 거기 있을 거고, 한국 국민들은 계속 독도를 가슴에 품고 있을 거예요. 일본이 홍보를 100번 해봤자 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 보내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총재 선거 때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장관 보냈나요? 13년째 차관급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말로는 강경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국 눈치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강경하게 나가면 손해니까요.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적으로 손해고 안보적으로도 손해예요. 미국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본의 이중성이 결국 일본 스스로를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한국 입장에서 보세요. 일본이 관계 개선하자면서 독도 망언을 하면 어떻게 믿어요? 국제사회에서 보세요. 일본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말과 행동이 다른 나라는 신뢰를 못 받아요.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솔직히 저는 일본 정부도 잘 모른다고 봐요. 독도를 되찾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주장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왜 주장을 유지하냐면요. 포기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독도 정책은요. 국가 전략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인 거예요. 실제로 독도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보수 세력 결집용으로 쓰는 거죠. 이게 일본의 비극입니다. 영토 문제를 정치 도구로 쓰다 보니까 합리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요. 일관되게 시료 지배를 강화해왔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든 겁니다. 한국이 이긴 거예요. 이미요. 다카이치 총리가 아무리 망언을 해도요. 독도의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경비대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영원히요. 2025년 12월 9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또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저게 일본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한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를 다시 냉각시키거든요. 2023년부터 한일 관계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서 정상회담도 하고 셔틀 외교도 재개하고요. 일본 경제계에서도 환영했어요. 한국이랑 관계가 좋아지면 사업하기 편하니까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뭘 했나요? 독도 망언을 했습니다. 한국 여론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당연히 나빠졌죠. 아, 일본은 역시 안 되는구나. 관계 개선한다더니 또 저러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 외교부 지인한테 연락해봤어요. 다카이치 발언 이후에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또 원점이에요. 관계 개선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일본이 저러니까 국내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여론도 안 좋아지고요. 저는 이게 일본 외교의 자충수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일본한테도 이득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요. 그런데 국내 정치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국내 지지율을 위해서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희생하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국내 정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지 기반이 우익 세력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독도 문제에서 강경해야 해요. 그래야 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독도 망언을 한 거예요.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둘째는 조급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일본 편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실효 지배가 길어질수록 일본한테 불리해요. 일본 정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내외에 일본 입장을 침투시키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역효과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강경하게 나올수록 한국도 강경해지거든요.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반발하죠.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성명이 나오잖아요. 한국 국민 여론도 나빠지고요. 반일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일 협력이 어려워지잖아요. 경제 협력도 안보 협력도요. 이게 일본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일본 정치인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독도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게 일본 국익에 맞아요. 물러선다는 게 독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망언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교청서에 써놓는 건 그렇다 치고요. 총리가 국회에서 큰 소리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현실을 바꾸나요? 절대 안 바꿔요. 한국 여론만 자극하고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일본이 진짜 현명하다면요. 독도 문제를 조용히 묻어두고 한국이랑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북한 위협도 있고 중국 부상도 있고 경제 협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랑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 구조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수 세력이 너무 강하고 그들한테 독도는 양보 못하는 성역이니까요. 이게 일본의 한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건 일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강하면 저럴 필요가 없거든요. 현실에서 독도를 지배하는 건 한국이에요. 일본은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독도를 계속 지키고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입장을 알리면 돼요. 일본이 뭐라고 하든 흔들릴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한국 편이니까요. 제가 예측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이슈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도 현실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질 거거든요. 지금은 보수 세력이 강하지만 세대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일본인들은 독도 문제에 별 관심 없습니다. 옛날 일에 왜 집착하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세대가 주류가 되면 일본 정치도 바뀔 수 있어요. 물론 당장은 아닐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 같은 보수 정치인이 집권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도 변할 거예요. 현실을 계속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외에 일본 입장을 침투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거 역효과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홍보를 하면 한국도 대응하거든요. 한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도 국제사회에 한국 입장을 알릴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양측 주장을 비교하게 되겠죠. 비교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제가 보기에 한국이 훨씬 유리해요. 역사적 근거도 더 풍부하고 시료 지배도 하고 있고 논리의 구멍도 적습니다.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국제사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한국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홍보 전략이요. 오히려 일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떠들면 떠들수록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게 일본 외교의 딜레마라고 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 국내 보수 세력한테 욕먹고요. 강경하게 나가면 국제사회에서 약점 드러나고요. 이런 상황이 된 건 일본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70년 전에 한국이 독도를 점거했을 때 강하게 대응했어야죠.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말로만 우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905년에 독도를 편입한 게 한국 침략의 일환이었잖아요. 그 해에 을사늑약으로 한국 외교권을 빼앗았고요.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일본이 정당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하면 누가 믿겠어요. 일본이 진짜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요. 역사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과거 침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국이랑 화해하고 신뢰를 쌓아야 해요. 그런 다음에 독도 문제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늘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사과했다가 번복하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한국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독도 문제에서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 독도 문제는요, 한일 과거사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상 유지가 한국한테 유리하거든요.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한국이 이기는 거예요. 시료 지배가 더 공고해지니까요. 일본이 변하든 안 변하든 한국은 독도를 지키면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승리 전략이에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2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독도 문제를 수없이 다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일 간 영토 분쟁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비슷한 분쟁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독도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독도는 주권의 상징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걸 되찾은 땅이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도 문제에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단순히 바위섬 2개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잘 이해 못해요. 우리는 식민 지배를 당한 경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외교관들이랑 대화하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한테 독도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 일본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영토 분쟁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따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와 감정이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일본이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요. 먼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왜 독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왜 절대 양보할 수 없는지. 그런 이해 없이 법적 논리만 들이대면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22년간 봐온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주장의 약점도 말씀드렸고 한국 전략의 강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현직이었으면 이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퇴직했고 이제 한 개인으로서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결론은 이거예요. 독도 문제에서 한국이 옳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 주장이 더 타당하고요.
법적으로 봐도 한국 입장이 더 설득력 있어요. 현실적으로 봐도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요. 일본은 말만 하고 있어요. 현실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100번 1000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도요. 그건 그냥 말일 뿐이에요. 독도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고 한국 경비대가 지키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 이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옳습니다. 역사가 여러분 편이에요. 일본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하던 대로 묵묵히 독도를 지키면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 편이에요. 갈수록 유리해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독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 전체를 봐야 해요. 일본이랑 싸우기만 하면 양쪽 다 손해예요.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해요. 독도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 안 하되 다른 분야에서는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전략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서 행동하세요. 독도는 이미 여러분 거예요. 흥분할 필요 없어요.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한국 외교관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다들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애국심이 강했어요. 그 사람들과 일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잘 알게 됐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민주화도 이뤘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이런 나라가 작은 바위섬 하나 못 지킬 이유가 없어요. 독도는 한국이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025년 12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요. 일본의 마지막 발악 같은 거예요. 시간이 일본 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대한민국 땅일 겁니다. 이것이 제가 22년간 이 문제를 봐온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